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반도체 투톱의 성과에 힘입어 한국 증시 올해 출발이 좋습니다. 상반기 내에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했고요. 1월에는 5,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1,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특히 글로벌 AI 개발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000피를 돌파한 코스피, 설 연휴 이후 증시 전망해보고 안정적 시장을 위한 우리 증시 과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 설 특집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영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피 이 증시 고공행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께 먼저 5,000피 돌파를 했습니다. 5,300포인트도 돌파를 했고요. 설 연휴 직전까지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차 소장님부터요. 예, 2월 초서부터 증시가 5,00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설 전에 한때 고객예탁금이 110조에 달할 정도로 많은 개인 자금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반면에 2월 초순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들을 팔고 이런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 직전에 이 모양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물론 설 자금에 대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100조 밑으로 조금 떨어졌고요. 반면에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매도, 외국인들 매수가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의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설 연휴 우리가 이제 지금 대략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영업일수로 따지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있긴 합니다만 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쉰다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홍콩에서 주문을 주던 싱가포르에서 주문을 주던 뉴욕에서 주문을 준다 하더라도 코리아는 일주일 동안 쉰다라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뭐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정책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뉴욕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 직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장을 강하게 좀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강하게 지수가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촉박함까지 좀 묻어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 직전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설 전에 안도에 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란 기자께서는 또 각종 방송에 나가서 전망도 하실 텐데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보통 증권사 전망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반기 5천 돌파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상반기가 아닌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천 돌파했고요.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6천 돌파도 이달 내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10%, 8% 정도만 오르면 6천 돌파니까요. JP모건이 강세 시나리오로 전망한 코스피 상단이 7,500이었거든요. 와. 그걸 얘기할 때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는 전망치를 보면 국내사보다 외사가 더 좋게 봐요. 아무래도 우리는 장기간 동안에 빡세기를 겪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가도 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 증권사에서는 한국 증시의 체질적인 변화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증시 상승세에 더 베팅을 많이 하는 모습이라서요. 네. 상당히 시장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아니 고란 기자께서 JP모건은 상단을 7,500으로 본다. 외국 투자기관에서 더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뭐 진짜 7,000포인트 이상 갈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차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7,000포인트 얘기가 작년 12월 달에 국내 증권사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7,500을 네. 예상한 증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해프닝 정도로 여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4,000포인트 되니까 2배 가까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당시 7,500은 사실 이재명 정부 내 달성이었거든요. 예. JP 모건은 올해. 올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상황이 바뀐 게 역시 반도체가 이끄는 영업이익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 200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우리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026년에 한 400조 정도 될 걸로 봤는데요. 지금 이제 2월 달 들어서 1월, 2월 넘어오면서 두 회사가 300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된 게, 물론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도 있습니다만, D램 가격이 한 달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만 하더라도 일단 기준가 기준으로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되는 게 지금 9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설 직전에 물론 삼성전자가 HBM4를 이제 양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기사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2025년에 삼성전자는 언제 HBM 납품해요? 라는 거였는데 지금 2026년 1월, 2월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D램의 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야? 라는 또 뷰로 바뀌었거든요. 예. 어찌됐든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초호황을 맞으면서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처음에 거의 이제 지금 뭐 100조대 후반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조대 초반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기반한다라면 이제 6천, 7천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문제는 속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너무 빠르게 가면 뭐든지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 연휴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하고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드실 텐데 천천히 먹어야 많이 먹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명절에 세뱃돈은 반도체로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또 첫 HBM4 양산 출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 기자님, 네네. 그래도 이게 이 2월 첫 주 상황을 보면은 매도 매수 사이드카 이른바 급등 급락에 대한 이 경고등이 울린 건데 좀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일단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 급등락이 이제 현물 시장에 과도한 영향 주는 거 막기 위한 예방적 브레이크인데요.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전일 종가에 비해서 5% 이상 변동되면 이런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하루에 딱 한 번 발동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효력이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정지시켜서 자 생각 좀 해보자. 이게 이렇게 오를 일이야? 아니면 혹은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이야? 잠시 이제 정지를 한 다음에 좀 이성을 찾게끔 해가지고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발동이 되나라고 보자면 그만큼 일단은 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에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 심리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불안 심리 와중에도 내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면 어떡하지? 진짜 이게 몇십 년 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십 년 찾아온 이 코스피의 대세적인 구소적인 상승 모멘텀에 내가 탑승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감까지 있는 거예요. 포모 현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탑승하지 못하냐면 어쨌든 불안도 한데 너무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또 급락하면 어떡하지? 또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급등락이 나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투톱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가격 변동 움직임이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예전에는 이제 지수 따라 투자하는 ETF가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ETF가 거의 무슨 종목처럼 움직일 정도로 올라가니까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불안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포모 심리, 내가 이 대세 상승에 탑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더 강한 미국보다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보다는 포모 심리가 시장 전반에 더 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포모 심리인데 차 소장님 일단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류를 타면서
등락은 좀 거듭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급락 뒤에 뭔가 좀 다른 불안 요소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특별히 불안 요소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큰 틀을 한번 좀 보면 1월 달에 증시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한 27%가 올랐고요. 작년에 70%가 넘게 올른 상태에서 올 1월 달에 이 정도 올라가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단기간에. 뭐 거침없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큰 시야로 보면 1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엔 산타랠리를 언급을 했고 1월 초에는 1월 효과를 언급을 했는데 1월 효과라는 것은 한 해의 증시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를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증시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1월 효과가 나타난 그 해에 2, 3월에는 어땠느냐라는 것을 궁금합니다. 예, 한 증권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래도 앞서 언급됐던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 3월은 좀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70% 이상이 1월 효과가 나타났던 해는 2, 3월은 쉬워지니까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언제 다시 반등하느냐?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 나오고 배당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지금 설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분기가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그 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기업 중에 의외로 성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금융, 건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에만 눈이 가 있었고 조방 원전에만 눈이 가 있었습니다만 이들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그 유동성 내에서 이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주식에 대한 피로도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설 전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도주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막 급등락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여전히 반도체, 조방 원전 쪽으로 저는 흐름이 또 그러니까 물줄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증시 이야기할 때 미국 뉴욕 증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고랑 기자께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옵니다. 가령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AI 버블론이에요. 야, 돈 쓰는데 도대체 돈 언제 벌어? 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오르는 종목과 떨어진 종목을 구분해 보면 돈 쓰는 곳은 떨어지고요. 돈 버는 곳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쓰는 곳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GPU 사는데도 돈 많이 들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돈 많이 들고 거기다 또 전력, 인프라 뭐 이거 다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벌어? 라고 봤더니 돈을 버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천억 달러 투자할게라고 하니까 아마존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메타예요. 메타가 이전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돈 벌어 했더니 얘네 돈 못 버네? 라고 앞으로 돈 더 쓰겠대. 라고 하니까 메타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래서 자기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를 접목했더니 정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때는 메타는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나오는 근본은 뭐냐면 돈 쓰는 건 좋다. 근데 돈을 쓰면 그만큼 벌어들일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증명하는 곳들은 주가가 상승으로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하락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런데 여기에 버블론에 있어서 AI 버블을 하려면 어쨌든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예. 거기다 납품하는 업체들 주가는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건 사실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 사실 요즘 보자면 우리 증시가 훨씬 좋아요. 미국 증시보다.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AI 버블론에 따라서 돈 쓰는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AI가 그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드는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렇죠. MS나 이런 기업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데
AI가 이제 다 만들어주는 맞아요. 거 아니야?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라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자면 대체로 보자면 구독형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AI에 시키니까 AI 에이전트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하러 그 비싼 돈 주고 구독을 해?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AI가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뭔가를 내놨대라고 하니까 그 서비스를 해주던 업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타났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나노바나나 해가지고 막 이미지 생성했잖아요. 이러니까 어도비 주가는 그 전부터 이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거 뭐하러 어도비 껐어? 그냥 AI로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지금 종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 그래서 이게 그 코딩을 하는데 조금 약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바이브 코딩은 이게 인간 언어로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나 다 코딩하네? 그 AI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뚝딱뚝딱 만들면 소프트웨어 뭐 살 필요 있나? 라는 게 퍼지면서 미국에는 그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시장에서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의미 있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AI 버블론, 그 하이퍼스케일러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AI 버블론이나 소프트웨어 종말론에서 좀 한 발 비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HBM 고대육분 메모리 반도체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 소프트웨어 종말론에 대해서 아니다. AI와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게 설득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AI 생성형 AI를 써보면 놀랍거든요. 차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돈을 누가 어떻게 버느냐죠. 일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대 기업이 했던 것들을 그들이 적은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젠슨왕 CEO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고깃집 주인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식당인들이 있는데 그 식당들이 손님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안 민감할까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젠슨왕 CEO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모습이 과연 GPU 회사로 남을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키아도 인수를 했고요. 몇몇 기업들에 대한 지금 M&A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GPU 같은 경우 지금 GPU와 HBM 조합으로 지금 이제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물론 HBM4를 납품한 건 별개로 우리가 GPU와 HBM 조합을 삼성전자의 칩으로 대체하겠다. 중국도 지금 이제 수출을 막아놓으니까 스스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안에 GPU와 HBM 조합은 깨질 수도 있어요. 가장 걱정되고 잠 못 자는 사람은 누굴까요? 젠슨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통신회사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고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엔비디아의 변화가 상당히 좀 관심권에 있는 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됐든 지금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가 조금 더 수년될 수 있을 정도로 더 여러 가지 측면적인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처럼 쇼맨십과 같은 어떤 말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를 대처한다 하더라도 이 생태계 자체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생태계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문제 제기를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국내 반도체 이른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줄여서 삼닉이라 그러더라고요. 삼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너 몇 주 가지고 있어. 이게 뭐 일종의 유행어처럼 밈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고 기자님 국내 정시로 돌아와 보면 이 두 반도체 투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계속 이제 기록 경신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4분기 실적만 말씀드리자면 양사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3조 8천억 사상 최대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32조 8천억 사상 최대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20조 1천억이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19조 2천억입니다. 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매출은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휴대폰도 핸드폰도 있고, 만들고 가전도 있고 이거 다 합치니까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20조 1천억이 나온 거예요.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16조 4천억. SK 하이닉스보다 적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9조 2천억.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원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SK 하이닉스 사분기 실적에서 놀란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제조 회사잖아요. 58%. 와. 100원 팔면 58원 남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야. 와, 이게 이게 뭐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제조업체가 이 정도 뭔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내놓은 예상치를 보자면 시작에 불과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더 할 건데 앞으로도 보자면 지금까지 아까 4분기 실적 보자면 이게 D램 가격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26년 실적은 이 D램 가격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1%씩 오른다고. 그런 말래 하루에 1%. 그러니까 세뱃돈을 지금 반도체로 네.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금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차 소장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 더 나아가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예. 아까 이제 전체 우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JP 모건이 이야기를 했다면 예. 모건 스탠리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그럽니다. 궁금한 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가느냐, 얼마까지 가느냐 이것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 불허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건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19조 영업이익 중에 이게 HBM과 D램이 8대 2예요. HBM이 80%고 D램이 20%인데 이 D램이 1달러, 2달러대 계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달러에 육박했으니까 이것도 이익이 또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목표 주가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진짜 시가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바뀌고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만 원대 초반,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대 초반. 을 1차 목표가로 제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값이 그 정도 된다라고 국내의 증권사들의 평균값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D램의 가격 변동폭, HBM의 가격 변동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지금보다는 20에서 30%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이 호황을 참 무시하지 못했겠네요. 그래서 삼성도 조금 뒤처져 있다가 더 빨리 이제 달려드는 상황이고 HBM4는 먼저 이제 양산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기존에 하나의 D램을 겹겹이 쌓은 바로 그 다층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 기자님, 이미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의미 있는 이 치매 개통을 한국에서 서울 삼성동에서 가졌습니다. 자, 디질세라. 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와 미국에서 치매 개통을 가졌다 그러면 네, 미국 맞아요. 치킨이 한국 치킨하고 뭐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국의 호프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로. 그렇습니까? 네, 그 호프집이 이제 젠슨왕이 깐부회동 할 때 왜 그때 롤 대회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상단에 올라가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나 한국은 진짜 치킨 잘 만든다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이다. 구구 치킨 이랬는데 그 치킨집이에요. 바로 그 구구 치킨에서 미국에 있는. 네, 미국에 있는. 그럼 뭡니까? 이게 치매 개통을 했으니까 네. 젠슨왕 이 회장이 SK 하이닉스 좀 더 많이 더 사갈게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보자면요. 사실 원래 물건을 발주하는 쪽이 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는 납품하는 쪽이 갑이 돼 버렸어요. 우리한테 제발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연말에 어쨌든 이듬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 구매를 담당하는 빅테크 담당자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네. 담당자들이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호텔을 한 달짜리로 세일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청주공장 주변에 제발 네. 우리 칩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도 나오게 칩 100어라는 이제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메모리가 부족한 거는 뭐 젠슨왕이 CS 연설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가 부족한 건 맞는데 우리는 확실한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른바 미국에서 가진 깐부회동을 보자면
뭐냐면 젠슨왕이 SK를 꽉 잡는 거죠. 하이닉스 잡아서 우리는 독점적으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거 알지? 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과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 깐부회동에서 재밌는 건 뭐였냐면 저는 또 어떻게 보자면 아까 엔비디아가 과연 GPU 회사로 남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 인프라 회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깐부회동에 미국판 깐부회동에 젠슨 황의 딸과 최태원 회장의 딸이 동석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뭐냐면 각각의 회사에서 신사업 부문을 맡고 있어요. 일단 그 최태원 회장의 딸은 SK 바이오팜의 부사장입니다. 근데 SK 바이오팜이 이번에 선언한 게 뭐냐면 AI를 통한 제약회사로의 그 뭔가 변신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AI하고 도대체 제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했을 때 이른바 이제 신약 개발할 때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AI를 활용하면 그 개발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디슨 황은 뭘 하고 있냐라고 보면 옴니버스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옴니버스 플랫폼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상에서 AI를 돌려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말 그대로 이것도 역시나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네. 시행착오 겪는 걸. 요거 이제 그 제약 부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슨 왕이 이제 SK 하이닉스 꽉 잡고 야 우리 제일 먼저 우선 공급하는 거 알지? 라고 도장을 콱 찍은 것에 더해서 차세대 협력 분야에 있어서 바이오 쪽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젠슨 왕이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는 분야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 고민될 수가 있거든요. 자, HBM3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승리였다. 그러면 HBM4 더 이제 앞선 사양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정확히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을 시작했다. 라는 거죠. 자, 양산과 납품은 다릅니다. 양산은 이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척척척 찍어낼 수 있는 이제 기술 개발 속도가 나타났다는 거고 우리가 HBM3를 삼성전자 물론 납품을 하긴 합니다만 고사양에 대한 HBM3 12단까지를 못했었던 게 양산을 못했던 게 양산 단계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발열 문제입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을 이제 쌓는 건데 우리가 적층이라고 그러죠. 적층하는데 두 회사 기술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감 꽂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걸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그 문제는 일단은 먼저 하이닉스가 기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먼저 앞섰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우회해가지고 HBM4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볼 때 HBM4 올해 26년치 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것은 계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고 그건 완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 공장도 지금 라인 증설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얼만큼 틈을 벌리고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원했던 걸 해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박수 쳐줄 일인데 정말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그 틈을 어떻게 벌리고 들어와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서로 간에 두 회사의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삼성전자의 이 그 후속 보도가 설 지나고 나면 조금 면밀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치매 결전은 계속될 것 같네요. 고 기자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너무 올라갑니다. DDR 가격도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치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PC와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동반 상승으로 연결되네요. 네, 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남는 기왕이면 좀 영업 마진이 좀 좋은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런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남는 마진이 남는 게 HBM이에요. 요거 만들다 보니까 야 그럼 요거 만들면 야 그렇지 않아도 라인 부족한데 범용 D램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앞으로 소비자 향 D램은 안 만들 거야라고 아예 선언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D램이 소외되다 보니까 이거 돈이 좀 덜 되잖아요. PC나 아니 스마트폰용 메모리 같은 거는 라인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막 줄어드니까 부축 효과가 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전자상가 가면은 100만 원대였던 PC 가격이 조립 PC 만들잖아요. 그거 200만 원, 3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고요. 2배로 뛰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고 사양 모델 노트북이요. 3,400씩 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노트북을 최근에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못 바꾸고 네.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준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로봇입니다. 차 소장님. 예.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이 로봇이 정말 앞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예견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최대 전자쇼인 CES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보스턴 예. 다이내믹스 현대차 계열입니다. 자, 이 로봇 종목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동안은 좀 미완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미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공장 같은 경우 산업용 로봇인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과 닮은 형태의 로봇은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치를 로봇 회사로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번에 현대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나왔는데요. 이 로봇 얼마 전에 영상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덤블링하는 영상? 봤습니다. 그거 보면 그 자세히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딱딱딱 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거리 측정이라든지 턴을 해야 되는 시점을 계산한 걸로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체조 선수들도 덤블링을 하고 나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잡죠. 로봇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딱 알고리즘에서 딱 착지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미세한 근육 떨듯이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혹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공장에서 뭐 타이어 끼고 물건 나를 로봇이 텀블링 할 일 있어? 라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아틀라스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라는 선언도 했었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 더 나가서 피지컬 AI까지 로봇 시대가 이 선언적인 부분에서 실생활에 우리와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 기자님 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로봇의 영상이 나올 때 그쵸.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있고 중국 무서워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계열의 아틀라스도 있고 중국의 샤오펑도 있고요. 샤오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공중돌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격투기 이런 거 보면 중국 로봇이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중국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하는데 이게 인간하고 비슷한 약간 그런 피부를 입힌 그런 약간 그런 로봇을 공개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저 안에 사람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거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철제가 나오는 걸 보여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그런 유연한 움직임은 약간 중국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틀라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쇼를 더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일을 하는 로봇. 실제로 그래서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 이제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거든요. 이미 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정에 우선 투입이 돼요. 그래서 로봇이 만드는 로봇차가 탄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1년 365일 24시간 이래도 되잖아요. 네. 그 시연된 영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배터리 거기 충전기 가가지고 배터리 갈아 끼우고 또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무슨 파업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그야말로 정말로 돈이 되는 로봇이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로봇으로 과연 돈을 벌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로봇을 만들었고요.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 로봇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현대 로봇을 삼성에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삼성 로봇을 현대가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정에 대한 어떤 노출도라든지 작업에 대한 어떤 정밀도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를 양산을 해서 다른 기업까지 먹겠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로봇에 들어간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에 인수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적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갖고 있는 것들이 현대차의 다양한 곳에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자율주행까지 녹아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로봇을 판매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로봇을 기술 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간 노하우를 다양한 전 사업장에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느냐의 논쟁은 다른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현대차는 로봇 팔아서 돈 벌죠. 일단 자사 공장에다 다 깔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인력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어요. 네. 물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노로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지금 일단 현대차 노조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기자님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네. 현대차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3, 4년 전에 이 정의선 회장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과 UAM, 얼번 에어 모빌리티, 이른바 이동수단으로서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다 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현대차 주가가 사실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른 건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 전망치가 좋아져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예요. 차에 주는 밸류에이션과 로봇 회사라는 에 주는 밸류에이션 달라진 거잖아요. 시장에선 이미 현대차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미래에는 로봇 기업으로 변신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현대차의 변신도 굉장히 좀 발빠른 겁니다. 가령 경쟁사인 맞아요. 뭐 폭스바겐이나 다른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로봇적으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현대차가 상당히 발빠른 변신을 하고 있다. 주가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차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 전에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리포트 제목이 뭐냐면 테슬라 대비 주가가 밸류가 20분의 1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맨 마지막에 표를 제가 이제 직접 봤는데 그 리포트를 봤는데 일단 현대차의 PER 기준을 놓고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한 10배 정도로 봅니다. 9점 몇 배니까 대략 한 10배로 보겠습니다. 또 5배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5배에서 올라온 건 10배인데 이 10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도요타 같은 경우 도요타도 한 10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 차들도 한 10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BYD 같은 경우 한 15배 정도 되니까 자동차 회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균 정도 PER 정도 됩니다. 테슬라는 193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다라는 거죠. 고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회사를 보려면 지금 밸류가 적정 가치가요. 적정 가치인데 여기에 이제 로봇 가치가 들어가면 테슬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플러스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붙습니다. 자율주행 밸류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를 단순하게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내러티브가 붙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가치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선 다이나믹스가 올 하반기에 IPO 기업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가치를 지금 땡겨와야 되느냐라는 것들도 투자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누가 뭐 하면 또 좋냐라고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반도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차가 제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 어떤 때는 로봇 회사야라고 그렇죠. 했다가 어떤 때는 야 자동차 회사인데 이거 관세에 올라가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걱정을 해요. 그게 궁금합니다. 일종의 네. 전기차에 대한 캐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관세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위험 요인은요?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히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야 너네 왜 이렇게 빨리 통과 안 시켜 국회에서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 25% 올릴 거야라고 하는 현대차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차 투자에 있어서 보자면 사실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를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 차영주 선생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서요. 예, 요즘 뭐 주식시장 뭐 알다가도 모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를 선정을 했는데요. 아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 이게 근데 주식시장도 전망하셔야 되고. 야, 근데 하다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이제 사랑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게 들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차영수 선생님이 부르신다면 알 수 없는 주식이 될 것 같은데 명가수입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으면서 저는 KBS 열린 토론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가 일부 끝자락에 해봤는데 두 분께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또 최종 마무리는 또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또 변덕을 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정치가 출렁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급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먼저 고란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1월 말 이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장중에 4,900선 밑으로 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막 사이드카 나오고 매도 사이트는 뭐 변동성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뭔가 푹 꺼지면 그 다음에 계속 투자 심리 안 좋아져서 계속 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주가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으니까. 너무 높았어. 근데 지금 시장은 와 이게 회복 탄력성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트럼프 입에 휘둘리더라도 옛날보다 우리 맷집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또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탁구라 그러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분위기에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올라온 게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 투톱이 이끄는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세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점은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한미 관세 변동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거의 현상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싸게 살 기회다라고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2월 말 3월 초에 우리 국회가 바로 또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부에서 언급드렸다시피 2, 3월은 좀 조정의 빌미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빌미로, 단기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석탄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협상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단독 보도로 뜨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믿을 것은 못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한쪽으로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쫓길 수 있겠죠.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뭔가 그린란드처럼 성과를 좀 나타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국회 비준을 했다라고 해서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강경된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네. 특별하게 결정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잽으로 증시를 때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변동성은 좀 잘 챙길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까지 때리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고 기자님 환율입니다. 이 환율 참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외국인들의 매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또 돌아서기도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뭐 1,460원, 70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다. 지금의 고환율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가 원인입니까? 가장 큰 원인입니까?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고환율이 아니고 그냥 뉴 노멀이다라는 네. 얘기가 구조적으로 사실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 물건 팔아서 달러 벌어오면 그거 다 원화로 환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환전 안 하죠. 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달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들의 그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 이게 거의 제로였다가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파르게 늘어난 사이에 달러가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달러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달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1,400원대 환율이 고환율이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요거가 이제 뉴 노멀이다라고 해서 1,400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고 기자님 말씀대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고환율이 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 어떻게 봐야 이제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 변동성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나라 체력과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로 돌아섰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익을 볼 수 있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기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단기간에 기업들이 이제 레깅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잘 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들이 나간 분들도 있었지만 조금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우리가 약세고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성립됐으니까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올렸는데도 워낙 금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엔화 약세에 동조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엔 위안화에 동조됐다가 이제는 엔화에 동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체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체력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워낙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1,500원을 이제 터치하게 되면 터치하러 올라가면 이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 그랬잖아요. 심리적 타격이 예, 심리적 타격. 근데 저는 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처음에 갔다가 1,500원 넘을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의 구두 개입이 나타나면서 한 번 떨어졌죠. 그래서 한 번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져 지금 1,450원 부근에 이제 설 전에 이제 들어간 부분들인데 이게 1,500원 넘었으면 우리나라 힘으로 이걸 못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그렇게 뻗어버리면 글로벌 투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400원에 대한 고란 기자님의 뉴노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뉴노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지 이게 1,500원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긴장도가 2배, 3배로 높여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고 기자님한테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런 정말 뉴노멀의 환율, 고환율 어떤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섹터가 있을까요? 글쎄요. 환율 관련돼 가지고 섹터가 있다라고 특별히 말씀. 참 이건 종잡을 수가 없죠.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수출주들이 원래 이익을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수주도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딱히 그런 공식이 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돈 잘 버는 실적 좋은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적 좋은 회사가 어딘지는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요동치는 질풍노도의 시대에도 돈 버는 실적 좋은 걸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차 선생님. 자, 또 하나 국내 정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새 연준 이사장을 이제 지명하면서 내려라. 안 내리면 내가 고소할 수도 있다. 근데 원래 케빈 워시가 원래는 테이퍼링 이른바 유동성을 줄이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저도 웃었는데 케빈 워시는 좀 억울할 것 같다. 본인은 입도 뻥끗 안 했고 단지 지명됐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증시가 유동을 쳤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제가 한다라는 게 좀 건방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한때 이제 매파로 불렸던 분입니다. 매파라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이제 길을 들었죠. 연준 이사를 할 당시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경 발언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고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죠. 2008년서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했고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얼마 전부터 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심기에 맞는 듯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마치 잘 보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물론 연준 의장이 되고 연준 임원이 되면 이제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 매파라 하더라도 왕 비둘기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준 의장이 되기 전부터 매파였다가 비둘기파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시장은 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4월부터 이제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5월 15일까지 파월 의장의 임기니까 6월 달에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 전에 과연 이분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청문회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리 이전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건 뭐 과거 얘기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매파냐 비둘기파의 결정은 청문회에서 먼저 결정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는 말 잘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되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케빈 씨가 지명되면서 금값, 은값 급락, 네. 비트코인 급락. 그 현상이 정작 지명되고 난 시점에 그랬는데 임명되면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구 기자님은? 일단 지명 당시 뭐 케빈 어시에 대해서 전통적인 매파였으니까요. 아, 유동성 줄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이 이제 급락했던 거고요. 사실 급락의 또 뒷배경에는 그 상승했을 때 급등했을 때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끼면서 올라왔던 게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급락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저 베센트도 중국 쪽 투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은가 폭락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약간 투기 자금들이 많이 껴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케빈 어시에 대해서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AI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AI 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없이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AI 덕분에 물가가 안정되니까 네. 높은 금리를 갖고 갈 이유가 없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건 물가 걱정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AI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어차피 낮은 물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하러 금리를 높게 갖고 가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높은 금리는 기술 발전이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잣대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발작적으로 시장이 반응했는데 다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매파적이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는 낮출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조금은 요즘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첫 번째 그 FOMC를 주재하는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연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좀 유동성이 풀리면 우리 시장도 추가 탄력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강달러 현상이 일단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차 소장님 이걸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2025년은 약달러 기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강달러예요. 네. 강한 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원화 가치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강달러 현상 지속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약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약달러고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인데요.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해요. 요것을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달러의 가치는 달러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라는 주변 우리가 이제 7개 통화를 에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7개 통화 중에 대부분이 유럽 쪽의 통화와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하는데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막 정말 특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또 이루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있는 거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설왕설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이 작년 하반기에 꺾였고요. 지금 또 시장에서 고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 소위 불렸던 자산도 꺾이다 보니까 오히려 믿을 건 달러밖에 없겠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 기조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케빈 어시가 6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할 걸로 보지만 예. 이제 금리 인하는 하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데이터라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의 또 면을 살려주는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금리 인하로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으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상쇄시켜버리겠다라는 또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달러 강세 기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쉽게 꺾이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준 유동성은 줄이면서 금리는 또 내린다. 네.
그 양면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근데 고기자는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정말 한때는 MZ세대에게는 최대의 투자처가 이 가상 암호화폐였어요. 비트다, 비트.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서야 반토막 났다라고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데 꺾인 시점을 보자면 지난해 10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크립토 시장에서 대청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한 3조 정도가 청산이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역대급 청산이었던 게 그에 앞서서 이제 뭐 FTX 사태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테라루나 사태 때보다 청산 규모가 더 컸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때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에 대한 관세 다시 100%로 올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미국 증시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그리고 다시 물러났어요. 근데 그 말에 약간의 하락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 있었거든요.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급락하고 그러니까 청산 규모가 역대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일단 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던 이 MM 업체들이라고 하네요.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들 가운데 상당한 타격을 입은 곳들이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 자체를 발견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다 약간 나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원래부터 옛날에 막 비트코인이 정말 뭐 몇백 달러 하던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비트코인 오지라고 하거든요.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었어요. 그간. 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ETF나 그다음에 DAT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게 회사의 목표예요. 그런 회사들이 물량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 시점은 아닌데 한 10월 10일 그 청산 사태 이후로 보자면 이들의 매수세가 급감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지들이 내놓는 물량을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MZ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자산이라고 유동성은 제한적인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호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AI 주식, 금, 은 국내로 치자면 국장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모멘텀도 뚜렷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투자 순위에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건 디지털 금의 위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스닥보다도 더 위험한 위험 자산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고 기자님 말씀드린 게 이게 되네. 심지어는 비트코인 가상 암호화폐 신봉자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입니다. 이 로버트 키오사키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는 실물 자산을 더 선호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사소님 어떻게 되나요? 역대 최고치로 올라간 금, 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약간의 변동성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정타가 지금 이제 케빈 러시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로 들어갔던 것들이 청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긍정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뭐 100이라는 자산보다는 더 많은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청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죠. 이제 다들 이제 기분 좋게 조금 팔고 새로운 가격에 사는 거지만 이제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 기준으로 100만 원 넘게 사신 분들은 야 100만 원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사서 100만 원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100만 원 샀더니 난 물렸어. 내가 원금만 오면 팔 거야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뚫어주길 때까지는 변동성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금은을 내가 해야 돼?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금은 같은 경우 실물 자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골드바를 갖고 있다라든지 금목걸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품목으로 갖고 있지만 ETF를 갖고 있다라든지 금 ETF 아니면 금 예금 통장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두 분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 한국 증시 5천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제는 더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 TV를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고 기자님, 개인 투자자들 어떤 점을 유의하고 또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이른바 포모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급한 투자가 제일 저는 눈에 떴던 게 뭐냐면 은값이 오르니까 은 ETF로 그 1년치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물량이 1월 달에 유입이 됐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은값이 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들어온 분들은 지금 엄청 고점에 들어갔던 분들은 엄청난 손실이거나 아니면 겨우 원금 정도일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야, 은이 지난해 150%가 올랐대. 이때 빨리 투자해야 돼. 라는 조급함 때문에 아마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장일수록 물론 이렇게 대세에 올라타는 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급한 의사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차익수 소장님은요? 저는 지금 증시에 필요한 것은 개인들 투자자들 마음속에 사이드카가 발동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수가 5% 변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5% 하루에 변동성 나타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게 뉴노멀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뉴노멀처럼 지금 종목이 하루에 10% 안 올라가면 주가 안 올라간다고 댓글창에 막 달립니다. 이 종목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주가 안 올라가요? 왜 이런 거죠. 이 흥분도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조금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률은 상대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란 기자님이 작년에 100% 버셨으니까 나도 올해 100%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고란 기자님은 능력이 출중해서 100% 버셨지만 저는 10%라도 번다라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분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내가 이 기업이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원론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는 그런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너무 다들 수고 많이 하셔서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 노래 신청했습니다. 옥상 달빛 노래 좋죠. 자, KBS의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란 경제전문 기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란 기자가 선택한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